이강민의 잡지사 10월 호 17번째 페이지. 오늘도 감칠맛 나는 과학 토크의 향연을 선보이실 오목교 맛피아,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2024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 작가님과 같은 출판사에서 책을 낸 곽재식입니다. 아니, 이번 주까지만 좀 울고 먹게 해주세요.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를 뺄까요? 아닙니다. 이번 주까지만 좀 울고 먹게.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오늘 준비한 음식, 라디오 오프닝에서 오늘 도토리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네네. 오늘 이제 준비한 음식이 또 뭐겠습니까? 채식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거 좀 한번 좀 울고 먹었어야만 했습니다. 또 경사 아닙니까? 또 진짜 경사니까 국가와 민족의 경사 아니겠습니까? 올해 내내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대로 곽지의 식탁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채소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우리 밥도둑 밑반찬들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깻잎 무침 속 과학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깻잎. 왜 이렇게 탄식을 하시죠? 깻잎 진짜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맛있지. 예. 아니 맛있는데 네. 우리가 뭐 깻잎 논쟁이라고 예전에 뭐 이성 친구의 깻잎을 직접 떼주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진짜 깻잎 논쟁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깻잎을 먹냐 안 먹냐. 그렇죠. 이게 우리만 먹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깻잎을 먹는 나라 정말 드뭅니다. 정말 극히 드뭅니다. 외국에서는 왜 낙엽을 양념에 절여 먹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장통에 가면 이제 차족이라고 부르는 깻잎하고 유사한 그런 게 있습니다. 깻잎 맛하고는 달라요. 예. 깻잎하고 유사한 게 있고 생물학적으로도 깻잎하고 가까운 그런 식물인데 깻잎은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거 일본 같은 경우에 좀 먹긴 하는데 네. 그래도 우리나라에 깻잎 먹는 것만큼 많이 먹는 것 같지도 않고요. 우리나라에 먹는 그 깻잎은 진짜 어디 혹시 저는 여기에서 살고 있는데 진짜 여기도 깻잎 먹어요 이런 나라가 있으면 좀 제보를 해주세요. 심지어 북한도 뭐 개성 지역 쪽에서만 좀 먹고 잘 안 먹는다고. 근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네. 세계적으로 뭐 깻잎을 거의 안 먹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지방에 가면 거기는 깻잎을 조금 먹더라라고 하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죠. 우리나라 희귀 음식이라고 하면. 네네. 근데 세계적으로 깻잎을 거의 아무데도 안 먹는데 한국 사람들 다 먹어요. 다 먹어. 그래서 우리 아까 그 깻잎 논쟁이라고 한 거 깻잎을 먹으려 할 때 떼주냐 마냐 그거를 한국인들은 그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문제인지 바로 이해해. 깻잎 먹을 때 잘 안 떼줄 때 도와주는 거. 다 상상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외국인들한테 설명하려면 되게 길게 설명해야 돼요. 뭘로 해줘야 되나. 깻잎이라는 그런 깨라는 그런 식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파리를 가지고 뭐 담가가지고 이렇게 발효 음식을 만드는데 그거를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지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떼지고 그렇게 식탁에 내놓으면 잘 안 떨어지고 붙어지는 수가 많아가지고 그걸 떼려고 하면 주변에 가까운 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걸 떼는 거를 젓가락을 내밀어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별 관계가 아닌 남녀 친구 사이에 그걸 해주는 게 지나친 친절이냐 아니냐 되게 복잡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깻잎을 누구나 다 먹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뭔지 다 알기 때문에 그냥 깻잎 먹을 때 떼줘 안 떼줘라고 하면 그 뭔지 다 알아요. 그 정도로 이게 참 특이한 거죠. 그러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친숙한데 세계적으로는 정말 안 퍼진. 왜 안 먹을까? 어떻게 보면 진짜 민족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예를 들어서 우리 배추김치 같은 거 되게 한국적인 음식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배추만 해도 이제 먹는 나라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배추하고 생물학적으로 보면 배추하고 순무하고 같은 생물 종이거든요. 이제 품종이 갈라져가지고 이제 변종이 생겨서 어떤 거는 이제 배추가 되고 어떤 거는 순무가 돼가지고 뿌리를 먹고.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순무 같은 걸 많이 먹지 않습니까? 순무 같은 걸로 뭐 국도 많이 끓여 먹고 하는데 유럽 사람들 보면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아니면 배추를 길러가지고 맛있는 뿌리는 갖다 내던지고 이파리만 먹고 있지. 이파리로 국도 끓여. 실제로 배추 뿌리를 먹어보면 좀 맛있긴 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거 맛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배추를 국 끓일 때는 뿌리를 꼭 넣어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도 강화도 같은 데서는 순무 많이 키워가지고 이것저것 먹죠. 그래요. 그거를 이제 유럽 사람들은 먹는데 한국에서는 같은 순무지만 잎을 많이 키워가지고 그 잎을 이제 배추 김치로 담가가지고 먹는. 그러니까 배추만 해도 세계 여기저기서 많이 먹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그치. 뭐 배추 많이 먹고. 그렇지. 그런데 깻잎은 진짜 깻잎 먹는 나라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제보 좀 해주세요. 제보 좀 혹시 스웨덴에서 드시나요? 제보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아마 이게 향 때문에 외국에서는 좀 꺼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 향이 그런 깻잎 특유의 향은 왜 나는 걸까요? 깻잎 특유의 향은 왜 나느냐? 이것도 이것도 너무 재밌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거 약간 사실은 이거 대본상에서는 뒤에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요거 좀 먼저 이야기해. 그런 거 구애 받았나요? 조금 구애 받곤 했었어요. 이런 걸 좀 신경 써야. 3년 만에 털어놓네. 이런 걸 좀 신경 써야지 저도 약간 한강 작가님처럼 글을 잘 쓸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자유롭게 가시죠. 자유롭게.
우리가 이제 깨 하면 네네네. 흔히 한국에서는 이제 참깨하고 들깨 두 가지 깨를 많이 떠올리죠, 그죠? 참기름, 들기름. 그렇죠. 네. 참깨로 짠 기름은 참기름, 들깨로 짠 기름은 들기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저는 어릴 때라는 게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거의 한 중학생 때까지도 저는 참깨가 참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좀 뭔가 더 깨 오리지널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메인 있는데. 깨인 것 같지 않으니까 아니 요거는 부끄러운 게 아닌데 예.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 당연히 우리가 깻잎이라고 부르는 것도 참깨의 잎이라고 다 생각을 했어요. 무심코. 예. 왜냐하면 깨의 기본은 참깨지. 그러니까 그냥 깻잎이라고 부르면 참깨의 잎을 말하는 거겠지라고 그냥 무심코 짐작했거든요. 참깨 잎이 아니고. 아니면 들깨잎이 깻잎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정확하게 말하면 들깻잎이라고 해야 돼요. 들깻잎. 들깻잎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네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예. 깻잎을 항상 깻잎이라고 하시지 않고 꼭 들깻잎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확하시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제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예. 그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혜 제가 보기엔 아버지께서 이거 착각해가지고 실수를 한번 하신 것 같아요. 어릴 때 시골에서 사시면서 예. 참깨 누가 키운다고 하니까 예. 와 이거 깻잎 싸 먹으면 맛있겠다라고 해가지고 막 따가지고 집에서 먹어봤다가 이 뭐야 맛 하나도 없잖아. 한번 고생을 하셔가지고 예. 착각 안 하시려고 깨우침. 항상 들깻잎 그때부터 하셨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짐작을 해보는데 삶의 지혜죠. 들깨잎이 들깻잎이거든요. 그래서 참깨하고 들깨가 굉장히 다릅니다. 얼마나 굉장히 다르냐? 달라요? 네, 얼마나 다르냐? 네. 아예 옛날 사용하던 생물 분류로 따지면 예. 그 과가 다릅니다. 과가. 그 정도. 생물 분류에서 네. 과라는 게 좀 큰 분류지 않습니까? 네. 뭐 객과 동물 있고 고양이 동물, 과 동물 그치. 있고 그래서 뭐 코요테라든가 자칼 이런 거는 객과 동물이고 네. 뭐 호랑이, 사자, 고양이 이런 건 고양이과 동물이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누죠. 예. 사람 사이에서도 농담삼아 이런 식으로 말 많이 하죠. 네. 걔하고 너하고는 같은 과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제 과가 뭔가 비슷한 거를 부르는 좀 약간 제일 알려진 단위거든요. 네. 근데 개와 고양이가 다르듯이 뭐 개와 뭐 곰이 다르듯이 참깨와 들깨가 서로 과가 다릅니다. 참깨는 참깨과고요. 좀 약간 썰렁하죠. 그래요? 들깨는 꿀풀과라는 과에 속해요. 꿀풀과예요. 꿀풀과에 속해요. 그러니까 꿀풀이라고 하면 뭔가 약간 달콤한 그런 풀일 것 같죠, 그죠? 그래서 꿀풀과에 속하는 그런 풀들이 네. 향기가 달큰한 향기가 나는 향기가 강한 그런 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꿀풀과에 속하는 대표적인 식물이 박하가 꿀풀과에 속합니다. 박하. 그래서 그런 향기가 강한 그리고 뭐 허브 종류 중에 꿀풀과에 속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유럽에서는 꿀풀과 식물을 이렇게 기르면 네. 소중하게 밭에서 이렇게 소량 길러가지고 혹은 화단에서 요만큼 길러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음식이 조금씩 뿌리는 이런 식으로 꿀풀과 식물을 소모하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큼지막하게 길러가지고 이파리를 푹푹 잘라서 그냥 생으로 그냥 화각 싸먹는. 그러네. 꿀풀은 뭐 그렇게 감질나게 뭐 가루로 만들어서 뿌려. 화끈하다. 화끈하게 이파리 하나씩 통째로 우적우적 먹어야지. 그러네요. 예, 이게 한국인의 특이한 진짜 식성이죠. 야. 그래서 들깨의 그런 특이한 향이 많이 나는데 네. 꿀풀과 식물들이 향이 이렇게 왜 이렇게 강한 게 많으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진화론적으로 거슬러 올라간 원인은 기본적으로는 그 물질의 어떤 성질이나 구조 같은 걸 보면 네. 기본적으로는 그런 그 피톤치드라고 하는 거 그런 쪽 계통의 물질일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 얘기할 때 나왔던 그렇습니다. 피톤치드라는 게 우리가 뭐 피톤치드라고 하면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은 그런 어감이지만 그거 이제 라틴어 그리스 어근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치드라는 말은 무슨 사이드, 페스티사이드라고 하면 뭐 이런 그 해충 없애는 약을 페스티사이드라고 하듯이 뭘 좀 죽이는 약을 뭔가 사이드라고 많이 하고 피톤치드에서 앞에 피톤 이 말은 이제 식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식물이 자기 주변에 있는 잡다한 걸 죽이기 위해서 내뿜는 물질을 원래는 피톤치드라고 하던 것인데 그 중에 이제 몸에 좋은 게 하필 있었던 거예요. 하필 사람 몸에는 그 중에 좋은 게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톤치드라면 좋은 뜻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 꿀풀과 식물들도 주변에 해충 같은 게 달라붙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좀 독한 향기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내뿜거나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뭐 이거는 과학적으로까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먼 옛날에 생물이 진화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을지 그냥 상상해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그냥 얘기를 만들어 보면 그런 강한 물질들을 내뿜는 그런 식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먹으면 뭐 벌레가 중독이 돼가지고 쓰러진다. 그런 거를 내뿜는 그런 게 있으면 동물들도 그걸 가능하면 좀 피하는 게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죠. 이거 약간 혹시 나도 먹으면 배 아프면 어떡해. 그러니까 동물들이 그거를 냄새를 맡고 잘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에 민감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세월이 계속 흐르면서 계속 진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영장류, 사람 이런 쪽은 네. 그 독성 정도에는 좀 무덤덤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향기가 강하긴 한데 먹어도 별 상관은 없게 된 거예요. 네. 그렇지만 향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꺼리는 습성은 특이하다 남아있고. 보니까 대부분은 그거를 좀 꺼리고 있는데 예. 굳이 한국인들은 우리 조심성이 없는 향기롭네 이러면서 이게 약간 우리 뭐야, 대체? 쌈 싸먹으면 이게 제 맛이지라고 맛있는데 하면서 진짜. 그 독특한 향기를 그 향기가 너무 독특하고 좀 그 강해가지고 외국인들 중에서는 깻잎을 좀 기겁한다. 예, 도저히 뭐 못 먹겠다 이런 분들도 좀 많으신 걸로 아시는데 그런데 또 그렇게 강한 향기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 번 맛을 들이신 외국인들은 또 깻잎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좋아하는 하죠. 사람이 있어요. 또 이 외국인들이 깻잎 한 번 좋아하게 되면 또 왜 그걸 좋아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요? 깻잎을 외국인들이 한 번 좋아하면 진짜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죠. 한국을 떠나면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들깻잎이 유통이 딴 데서는 안 돼요. 그렇지 수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딴 데 가면 이건 먹을 수 일본이나 중국에만 가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중국에서 그래도 그런 쪽으로 그럭저럭 구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국에서밖에 못 먹는 거야. 한국에는 진짜 흔한데 우리 동네 가면 이거 못 먹어라고 해가지고 한번 맛을 붙이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식재료가 들깻잎이기도 하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들깻잎에 말이죠. 페릴라 케톤? 뭐 이런 물질이 있습니까? 네네. 페릴라 케톤이 뭔가요? 케톤이라는 것은 산소가 주변에 끼어 있고 주변에 이제 다른 탄소 계통의 생물체의 흔한 물질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게 있으면 그거를 이제 케톤류의 그런 물질들이라고 부르는데 페릴라 케톤이라는 것은 그런 케톤 중에서도 뭔가 페릴라스러운 그런 케톤을 페릴라 케톤이라고 하겠죠. 그죠? 고릴라도 아니고. 페릴라도 이것도 이제 라틴어 쪽에서 온 말이거든요. 페릴라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깻잎이라는 뜻이에요. 깻잎. 들깨라는 뜻이 들깨. 그래서 들깨에서 나오는 성분 중에 케톤 성분 중에 독특한 거를 페릴라 케톤이라고 하는데 이 페릴라 케톤이 약간 향기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어떤 특정한 생물에게는 좀 해를 끼치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피톤치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성분인 것 같은데 우리 이제 피톤치드 같은 경우에 사람이 몸에 좋게 하는 그런 성분도 있어서 좋은 어감으로 많이 쓰듯이 페릴라 케톤도 한국인들은 맛의 어떤 성분으로 그걸 많이 느끼면서 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가끔 가다가 그 들깻잎을 어떤 동물, 그러니까 가축 종류 이런 게 잘못 먹어가지고 그 동물이 갑자기 비틀비틀하고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뭐 그런 기사도 가끔 실리는 것을 보면 뭔가 좀 강한 성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뭐 깻잎 넘어갈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진짜 하나만 해야죠.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요즘 하나 나올 것 같아서 사실 던져봤어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참깨하고 들깨하고 다르다. 들깻잎으로 우리가 먹는 거다라고 되게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그런데 참 묘하게도 이거 헷갈리게 하려고 이랬을까요? 왜요? 이 들깻잎으로 이 깻잎 무침 만들 때 또 참깨를 좀 뿌리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깻잎 무침 만들 때 또 참깨도 또 소요가 되는 이런 또 인생에 또 묘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상생. 알겠습니다. 자, 깻잎 무침. 밥도둑 깻잎 무침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엔 뭐 밥 반찬으로도 아시지만 술 도둑이라고 할까요? 막걸리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역시 무쳐 먹으면 참 맛있는 음식 탱글한 식감의 도토리묵 얘기를 그렇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토리묵도 우리나라에서만 먹는다는 얘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기도 하거니와 이거 약간 좀 조심스러운데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도토리 거래하시는 분들이 또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도토리가 나무 열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나무에서 떨어지는 게 이제 도토리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나무의 열매가 도토리일까요? 상수리나무.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도토리 묵 만드시는 분들 실제로 도토리 거래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꼭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상수리 나무하고 연관관계가 가까운 몇 가지 나무의 열매를 통틀어서 도토리라고 한다. 이런 인식도 꽤나 퍼져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도토리묵을 만들 때 어떤 나무 열매가 많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맛이 조금 달라지고 그거를 쓰면 더 좋고 요거를 쓰면 좀 나쁘고 참나무 열매 도토리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거는 뭐 도토리묵을 쓰는데 써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게 또 지역별로 만드시는 분들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도토리라고 하지만은 그게 여러 가지 나무의 열매 몇 개를 좀 합해가지고 일컫는 말로 보는 게 약간 업계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것도 좀 특이하죠. 보통 무슨 명칭이라는 게 생물적인 명칭으로 한 가지 종이 딱 정해져 있는 거를 그거의 이름으로 불러가지고 우리가 식재료로 소비를 하는데
도토리는 왜인지 이름이 좀 애매하게 이렇게 대충 좀 부르는 이름으로 좀 굴러다니는 예. 이게 뭐 사람이 안 먹고 돼지가 많이 먹어서 싸이월드 옛날에 시절에 하도 많이 주고받아서 그래서 그랬는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싸이월드 시절에 이제 도토리가 많이 거래가 됐었는데 예. 싸이월드 이제 유사품을 만들면서 네. 도토리의 어떤 그 원조를 살린다고 해가지고 예. 약간 돼지밤 뭐 이런 식으로 진짜로요? 이름을 붙여서 불렀다면 그건 어땠을까? 원조를 살려서 그러면 어떤 그랬다면, 반응을 받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뭐 돼지 감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돼지밤이라고 불렀으면 도토리를 예전에 이제 돼지밤이라고 불렀대요. 네. 그런 생각도 문득 해보.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었군요. 굉장히 말 그대로 예. 흐리시네요. 약간 생각보다 잘 안 말하다 보니까 먹혔나 보네. 관력하고 과학하고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예. 약간의 좀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네. 한강 작가님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도토리 묵을 쑤어 먹잖아요. 그렇습니다. 묵이란 것도 참 신비한 음식이 신비하죠. 아닌가. 좀 신비하죠. 과학적 원리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묵도 참. 묵 참- 숟가락으로 드시나요? 뭐 젓가락으로 드시나요? 이거 진짜 저는 아직도 제가- 약간 좀 유치해 보여서 약간 수치스러운데 그냥 숟가락으로 먹습니다. 제가 진짜 젓가락으로 먹는다라고 하고 싶은데 예. 솔직히 저는 숟가락으로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네. 기본 젓가락으로 먹거든요. 예. 근데 가끔 이제 특히 혼자 먹을 때 이럴 때는 숟가락 꺼낼 때가 있는 게 네. 저는 젓가락으로 잘 먹어요. 오.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단련이 되어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숟가락으로 먹으면 예. 이거 양념하고 같이 먹기가 정말 좋거든요. 얹어 먹기가 좋지. 예, 도토리묵 젓가락으로 먹다 보면 양념이 다 빠지고 맞아. 뭐 약간 싱거운 도토리 맛만 너무 많이 느껴지게 될 때가 있어요. 숟가락으로 먹으면 양념을 적당히 떠가지고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진짜 뭐 집는 것보다도 저는 그게 맞아. 예, 체면이고 뭐고 아, 없어요. 예. 좀 그렇습니다. 약간 예의가 아니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좀 이용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도토리묵 숟가락 먹기 어느 정도 용인해 줘도 될 저도 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21세기에서는 용인해 줘도 되지 네. 않는가라는 의견을 좀 조심스럽게 좀 제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예. 도토리가 묵이 되는 과정 기본적으로는 제일 핵심적인 과정은 호화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들어본다. 호화 반응, 뭐 반응이 뭔가 사치스럽고 되게 현란하게 일어나면 이거 뭐 화학 반응이 럭셔리스. 이렇게 호화스러워. 그래서 이제 호화 반응이라고 하느냐? 네. 그것이 아니고 이런 말 저는 너무 어려운 말이라 가지고 좀 순화해서 좀 좋은 말 개발해서 쓰면 좋겠는데요. 네. 이 호화의 호자가 풀이라는 뜻의 호자입니다. 그래요. 풀이라는 뜻의 호자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뭐 풀을 그냥 풀이라고 하지 딱풀 뭐 딱딱 잘 붙는 풀이라고 하면 뭐 딱풀 뭐 아니면 뭐 무슨 뭐 물풀 밀가루 풀 이런 식으로 부르지 호라는 한자를 쓸 때가 거의 없잖아요 요즘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안 한자어로 떠오르네. 풀이라는 말 대신 호라는 말 쓰는 경우 뭐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굳이 좀 쓰는 경우 굳이 찾아보자면 네.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인데 사실을 엉뚱하게 갖다 붙일 때 야 사실을 호도하지 마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그 호예요? 호도할 때 이 호자가 풀이라는 뜻의 호자고 도자가 거꾸로 뒤집힌다라는 뜻의 도자거든요. 그래서 호도한다라가 뒤집어서 붙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엉뚱하게 갖다 붙였다라는 뜻의 말이 어려운 말이죠. 몰랐다. 그런 말 이외에는 이 풀이라는 뜻의 호자를 쓰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예. 일각에서 이건 뭐 주류 의견 아닙니다. 일각에서 호떡의 이 호자가 풀이라는 뜻에서 온 게 아닐까라는 일각의 소수 의견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떡 소스가 약간 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떡처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풀떡이라는 뜻에서 호떡이 뭐 이런 게 이게 뭐 별로 많이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일설이다. 일설. 별로 없고요. 그래서 잘 안 쓰이는 반응인데 그래서 호화 반응이라는 거는 풀처럼 변하는 반응을 호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호화 반응이 대단하죠. 사실은 신기한 반응인데 뭐 쉽게 보자면 밀가루를 물에다가 이렇게 섞으면 끈끈해지고 그렇죠. 그거를 이 불에다가 이렇게 잘 해가지고 밀가루 풀을 쓰면 풀이 되지 않습니까? 네. 밀가루가 풀로 변하죠. 예. 그 반응을 호화 반응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 조금 더 화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네. 이 식재료 속에 들어있는 전분 그 중에서도 주로 이제 아밀로스 이런 성분, 녹말의 요 전분 성분 요것들 속에다가 네. 물을 집어 넣어주는 반응인데요. 이 아밀로스라는 게 길쭉길쭉하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랄까요, 좀 뭐하고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 약간 나무줄기 비슷하게, 나무줄기보다 풀줄기 비슷하게 확대를 해보면 아밀라제랑 같은 건가요? 아밀라제가 아밀로스를 분해하는 효소기 때문에 네. 아밀라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무슨 에이스 요즘에는 아밀레이스라고 하죠. 네. 무슨 아제 무슨 에이스 이렇게 끝나면 그 앞에 있는 거를 분해해 주는 거를 그렇구나. 무슨 에이스로 끝나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티네이즈라고 하면 프로틴 단백질을 분해해 주는 효소를 프로티네이즈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예. 아밀라제는 아밀레이스 아밀로스를 분해해 주기 때문에 아밀라제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녹말 성분, 전분 성분이 들어있는 거를 먹은 다음에 네. 침 속에 아밀레이스가 많을 때 꼭꼭 씹으면 그게 다 분해돼가지고 좀 달콤한 맛이 나게 된다. 그러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 분해 같은 뿌리에서 있는 말인데 네. 이게 이 아밀로스 이 전분 성분이 크게 확대를 해서 보면 약간 길쭉길쭉하게 무슨 풀줄기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밀가루나 쌀알 상태로 돼 있을 때는 그게 이제 딱딱하게 서로 붙어가지고 서로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가지고 서로 붙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뜨겁게 해주면 그게 이제 갈갈이 떨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분해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적당히 떨어져 나와 있을 때 거기에 주변에 수분이 좀 있으면 그 수분이 적당히 떨어져 나온 그 틈 사이에 물이 싹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아밀로스가 붙어 있는 상태가 적당히 떨어져 나왔을 때 그 사이에 물이 들어가는 그 형태, 그거를 호화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풀처럼 물도 아닌 것이 물을 먹으면 예. 이 아밀로스가 풍성해가지고 전분이 풍성해가지고 물도 아니지만 뭔가 끈끈하니 또 고체 같기도 한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 상태가 일어나면 그게 이제 호화 반응인데 호화 반응이 그렇게 풀 쏠 때처럼 많이 일어나면 진짜 풀이 되고요. 예. 호화 반응이 조금만 일어나면 네. 말랑해지고 네. 끈끈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적당한 호화 반응을 살짝 일으킨 그 상태가 되면 음식이 이 녹말이 들어간 음식이 부드러워지면서도 쫀쫀하고 찰기가 있어서 맛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밥을 잘 한다라는 것도 예. 쌀이 딱딱하잖아요. 네. 쌀 딱딱하잖아요. 그쵸. 쌀 보셨어요? 봤죠. 쌀 만져보셨어요? 세보기도 했어요. 딱딱하잖아요. 딱딱하죠. 예. 근데 그거 밥을 하면 말랑하면서도 끈끈하고 밥풀이 달라붙는 그런 상태가 되죠. 찰기가 생기지. 예, 그렇게 되는 반응 역시 이게 호화 반응, 호화 그러네. 반응. 그래서 밥이 밥풀처럼 이렇게 변화하는 예. 그런 현상이 밥풀이네 생각해보니까. 그 호화 반응이 잘 일어나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밥으로 호화 반응을 잘 일으키면 네. 밥풀이 되는 것이고 네. 밀가루에다 물을 많이 일어나서 호화 반응을 일으키면 호화 반응을 팍팍 일으켜주면 이렇게 밀가루 풀이 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인데 네. 도토리에서 전분을 잘 빼내가지고 그리고 쓴맛이 나는 탄닌 이런 거는 최대한 빼내고 네. 도토리에서 전분만 잘 뽑아내가지고 거기다 물을 넣고 잘 이렇게 열을 가해가지고 호화 반응을 충분히 일으켜주면 예. 도토리 전분이 이 풀 상태가 됩니다. 아. 거기까지 하면 거의 다 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차갑게 식히면 그 호화 반응이 어느 정도 일어난 상태로 또 그대로 굳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이제 겔로 변했다, 젤로 변했다, 젤리처럼 변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뭐 겔화 반응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네. 호화 반응이 굳으면 뭐 자연히 겔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되면 이제 그걸 우리가 묵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어묵의 묵도 그 묵인가? 어묵의 묵도 이제 같은 뜻으로 쓰는 말인 것 같은데요. 어묵을 만드는 원리는 호화 원리는 반응으로 다르죠. 만드는 네.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묵에도 의외로 호화 반응이 좀 일어날래나? 왜냐면 어묵도 밀가루도 좀 섞어 쓰고 하니까. 끈적끈적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예. 어묵도 호화 반응을 조금은 사용하겠네요. 예. 그렇지만 어묵은 주로 호화 반응만 노리고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이런 도토리묵 같은 게 정말로 호화 반응을 본격 이용해서 만드는 음식이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재식 작가만의 도토리묵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던데 네. 공유해 주실 게 있나요? 뭐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양념장을 잘 있나요? 만들어가지고 뭐 잘 하는 거 뭐 여차하면 그냥 딴 양념장 못 구하면 그냥 김치하고만 먹어도 맛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김치랑 제가 맛있지. 약간 결정적으로 요거 저는 이게 아니면 좀 도토리묵의 완성에서 좀 미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아니면? 이게 들어가야 도토리묵의 진짜 찐이다. 이렇게 돼야지 진정한 한국인의 어떤 도토리묵이고 이것이 도토리묵을 많이 먹는 한국인다운 도토리묵 소비법이자 이것이 어떤 문명 세계에 예. 진정으로 좀 문명이 발전한 상태의 한국인들이 도토리묵을 먹는 어떤 고도화된 방법이다. 그래요? 라고 일컬을 되게 수 있어 있는 보이네. 식재료로 예. 도토리묵에다가 이렇게 김을 잘 잘라가지고 같이 배합을 해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도토리묵 국 같은데 김 많이 예, 넣지. 묵사발 뭐 이런 거 만들면 김 묵사발, 같은 거 많이 묵사발. 넣어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김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왜 생각하고 이게 고도로 문명화된 거 그 정도예요? 일단 맛이 좋아서 이제 좋다라고 하는 맛 것도 좋지. 있고요. 인정. 문명이나 뭐 한국인의 어떤 정서 이런 거 왜 많이 갖다 붙였냐면 예. 도토리묵도 일단 한국에서만 주로 많이 먹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는 음식이거니와 김도 세상에서 어느 나라 김이 제일 맛있다고 합니까? 어느 나라에서 김을 세계에 그렇게 많이 수출해가지고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다고 합니까? 대한민국이죠. 김도 한국인의 식재료거든요. 그렇죠. 예. 한국인의 음식에 아주 개성적이고 대표적인 도토리묵하고 한국인의 식재료로 아주 개성적이고 대표적인 이 김이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도 좀 감개무량하거니와 어허. 생각해 보세요. 예. 먼 옛날에 우리가 문명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네. 인간이라는 어떤 사람이라는 동물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사람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협동을 잘하는 동물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사회성. 네, 사람이 협동을 못한다면 어떻게 사람이 호랑이를 이기고 매머드, 맘모스를 이기고 코끼리를 몰아내고 잽도 안 되죠. 이렇게 잘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한반도에 옛날에 호랑이도 얼마나 많고 우리나라 옛날에 한반도에서 매머드 화석도 발견된 적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몰라요. 그런 게 살던 그곳에서 야. 그런 동물들을 왜 다 뭐 멸종시켰다 버렸다는 점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사냥해서. 사람만 5천만이 판치는 이런 데로 바뀌었겠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협동을 잘해서 때를 잘 지었다라는 거거든요. 예. 사람이 고도로 협업과 분업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산에서 생산되는 도토리라는 재료로 도토리 묵을 만들고 바다에서 생산되는 저 멀리 바다에서 생산되는 김을 채취해가지고 그게 서로 시장에서 교환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분업과 협업을 통해서 아하이. 시장통의 주막집에서 막걸리하고 같이 묵을 이렇게 내어놓으면 야. 거기에 산에서 나온 묵하고 바다에서 나온 김이 같이 섞여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멋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의 협동 정신, 예. 발달한 상업이 나타내는 어떤 분업의 효율화 예. 이런 것을 상징해낼 수 있는 야. 그리고 거기에 어떤 한국인의 개성까지 빛낼 수 있는 맛도 그런 있고. 그런 어떤 소중한 음식이 바로 김을 활용해서 만든 도토리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도토리묵 드실 때는 김이 필수다. 야. 김은 꼭 있어야 된다. 라고 좀 마음속에 새기셔도 제가 어떤 뭐 김색깔 옷을 입고 또 제가 혹시 스웨덴 친구가 생겨가지고 예. 스웨덴 분이 저를 찾아오신다면 꼭 김을 얹어주는 도토리묵을 대접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굳이 이제 스웨덴을 들먹이면서 마지막으로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야, 무슨 요리 경연 프로그램 나가서 이런 스토리텔링 한번 하면 홀릴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김이 들어간 도토리묵 맛있게 여러분도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이 특히나 사랑하는 과학을 품은 음식 깻잎 무침과 도토리묵에 대해서 재미나게 맛깔나게 알아봤습니다. 곽 작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